안녕하세요. 제주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제가 직접 제주도에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보게 되네요. 이 온라인으로 만나도 이게 또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뭐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돌려보시면서 또 영상 멈춰가면서 또 PPT 화면도 보시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도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3년도 이후에 대학 입시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를 누비는 그 시점이 2024년도죠. 그래서 2024, 2025 그리고 우리 중3 학생들이 혹시 보신다면은 예비 고1이죠. 2026년도 입시까지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들을 좀 보시면 지금 올해 고3 학생들이 2004년생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의 인구에 비해서 우리 고2 학생들의 인구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대략 한 2만 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세봤어요. 세봤더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까지가 한 2만 3천에서 4천 명 정도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교되는 숫자를 보시면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얼마나 좀 선배들에 비해서 대학 가기가 수월한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1학년 학생들도 보시면은 뭐 인구수가 좀 그러니까 지금 고3보다는 많이 감소한 그런 상태죠. 그런데 하나 더 보실 것이 바로 2007년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6년 입시부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재수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학 가기가 좀 더 쉬워지느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매년 이제 그 해마다 입시 경쟁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올해 이제 수시 경쟁률을 전년도 수시 경쟁률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줄어드는 인구만큼 학생들이 대학 가기 좀 더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센 대학을 내가 쳐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권 대학들의 경쟁률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지역에 있는 학교들, 지방 대학들은 크게 늘지 않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 아무리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서울권 또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모집 인원의 숫자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항상 잡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서울권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하겠죠. 그러니까 서울권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만만하진 않다. 상당한 경쟁을 이겨내셔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 한번 살펴볼게요. 전형별 모집 인원은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만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보면은 44.8%를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23.1%. 뉴스에는 맨날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또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강조하시는데 뭐 전국적으로 따지니까 교과 전형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왜 그렇지라고 이제 의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논술은 불과 3.3% 정도 선발하고요. 정시가 많이 는다라고 이제 뉴스를 보셨을 텐데 정시가 불과 19.3%밖에 안 돼요. 이런 거 보면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하지만 학생들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서울권 대학들을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향성에 따라서 한번 서울권 대학, 그것도 학생들이 좀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 15개 주요 대학과 서울교대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따로 살펴봤어요. 따로 살펴봤더니 지금 이 화면에서는 못 느끼시겠지만 이게 합계로 해서 봤을 때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 전국적으로 44.8%였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밖에 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5개 주요 대학.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교과 전형이 1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종합 전형은 33.8%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전국적으로는 3.3%였는데
15개 주요 대학은 8.4%가 되겠고 정시 전형이 전국적으로 19%였는데 거의 40%가 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수시에서 뽑으려고 했다가 못 뽑는 숫자가 있어요. 수시를 아무리 뽑고자 해도 학생들이 6군데를 쓰기 때문에 등록은 한 군데만 하고 그래서 대학들이 선발하다가 못한 인원들 이걸 갖다가 수시에서 이제 선발하지 못했을 때 정시 2월 인원이라고 하는데 정시 2월 되는 비율이 대략 한 7에서 많을 때는 한 10%까지 2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시의 기존의 숫자에다가 한 7에서 8% 정도 더해주면 거의 50% 가까이 정시에 뽑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라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 수능 위주 전형이 지금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수능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형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고2 학생들 그리고 예비 중3 학생들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 절대로 수능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대학에 가려면은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공부를 잘한다는 표현이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표현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내신 성적이 좋거나 아니면 수능 성적이 좋거나 그래서 점수가 좋으면 무조건 공부를 잘한다라고 인식을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보는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좋고 또는 수능 성적만 좋은 이런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학생들을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벨상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학적인 역량 또는 사회과학적인 역량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성장해 오지 못했던 것이 우리 한 지난 50년간의 교육의 역사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꼭 내신 성적만 좋다. 또는 수능 성적만 좋다로 보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럼 다른 방식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결국에 이제 공부를 잘한다는 것, 성적이 좋다는 것, 점수가 높다는 것, 수능 점수가 높다는 것, 공부 잘하는 거 맞죠? 대학에서 출제해주는 논술을 잘 봐서 논술 점수가 높다는 것, 공부 잘하는 거 맞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등수가 좋다는 것, 이건 등급이죠. 내신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량적 능력치라고 하는데 이 정량적 능력치로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있고요. 그래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 논술로 선발하는 논술 전형, 그리고 등급으로 선발하는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거 외에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 말고 능력치 이상의 또는 능력치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잠재적인 역량을 파악해서 학생들을 찾아보자. 이런 거죠. 우리가 키가 크면 농구를 잘할 가능성은 높지만 키가 크다고 모두 농구를 잘하는 건 아니죠. 반대로 키가 좀 작다고 해서 모두 농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처럼 성적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미래에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점수가 좋다고 해서 반대로 점수가 조금 낮다고 해도 충분히 훌륭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역량을 평가해 보자라고 하는 역량 평가의 방식. 그래서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공부 잘한 학생이라고 평가해주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10여 년 전부터 신설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입시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순으로 해서 세 가지 전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업에는 이렇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이 나눠져 있습니다. 교과의 부분은 지금 보통 교과, 전문 교과 얘기하는데 일반고 내지는 우리 자사, 특목, 대학교를 준비하는 학교들의 교과를 보통 교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직업을 준비하는 교과 내지는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교과를 전문 교과라고 하는데 이 보통 교과 쪽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교과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교과 그리고 2, 3학년 때 선택하는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하고 그리고 ABC로 성취도 평가를 하는 진로 선택으로 나눠지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교과라고 하고요. 큰 틀로 묶어서 그리고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뭐 진로활동, 이런 자율활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비교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과와 비교과를 다 합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서류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서류평가는 이제 비교과랑 같이 맞물리는데 성적이 상승되거나 성적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교과와 별개로 교과 안에서 학생이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그것을 써주시는 교과 세트 이런 것들은 다 비교과 서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은 뭐냐? 바로 이 교과 부분을 반영하는 거겠죠. 교과 전형의 유형은 크게 한 4가지로 나눠집니다. 반영하는 교과에 따라서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모두 반영하거나 아니면 음악, 미술, 체육 그리고 뭐 정보, 기술 과정 모든 뭐 제2외국어까지 모두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대학들 이름을 쫙 보시면은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의 대부분은 전체를 다 보거나 아니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모두 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건국대, 서강대 요 대학들을 희망하는 학생들, 그것도 이 대학들을 교과 전형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모두 잘해야 되고 다른 과목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제일 높은 대학은 경희대와 홍익대 정도밖에 없고요. 그 외에 나머지 다수의 대학들 뭐 이렇게 반영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데 뭐 그런 대학들은 뭐 지방 소재 대학들이라든가 서울권에서는 뭐 서울대, 동국대, 서울여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도대체 그러면 몇 등급 나와야 교과 전형으로 대학에 잘 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 나와 있는 자료집에 거기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대략 한 15개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1.5등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특별하게 등급이 좀 낮아 보이는 이런 학교들, 낮은 건 아니죠. 2.3등급이 낮은 것도 아니고 2.8등급이 낮은 것도 아닌데 이런 대학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경희대는 이제 국제 캠퍼스, 수원 소재의 국제 캠퍼스가 서울 캠퍼스보다 조금 낮은 점수로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에 서류 평가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서류 평가와 내신 성적을 같이 보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온 거고요. 홍익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점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체로 1.5등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역시 1.5등급의 플러스 마이너스 등급이다. 그럼 이 정도면은 이 15개 주요 대학을 가려면 학교에서 몇 등을 해야 되느냐? 뭐 반에서 최소한 2등 내지는 아무리 못해도 3등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아야만 서울 소재의 이 15개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교과 전형은 또 상당수의 학교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수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고 수능은 한 2등급 한 2-3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선부터 먼저 볼게요. 조금 전에 교과전형의 합격선이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요거는 다 아시죠? 한 고등학교에서 2명만 추천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죠. 여기만 합격선이 굉장히 높고 나머지 부분들은 2등급 또는 뭐 거의 3등급에 가깝거나 3등급이 넘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분명히 앞서서 봤던 교과 전형의 학교들이 1.5등급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니까 2등급 쪽으로 가 있죠.
자연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 보시면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평이 3.41 등급이고 서강대가 2.37등급, 벌써 2등급 중반 내지는 후반 3등급이 넘어가는 이 최상위권 대학 안에서도 3등급이 넘어가는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도대체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된 거냐? 내신 성적 좋으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얘기도 하죠. 아니, 쟤는 나보다 제가 성적이 낮은데 쟤는 어떻게 학종에서 붙고 나는 떨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서 우리 잠깐 역량을 얘기할 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역량을 평가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성적은 뭐냐? 성적은 충분 조건이다. 그럼 충분 조건이 뭐냐? 충분 조건 다 배우셨죠?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이거죠. 그냥 우리 대학교에 와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성적은 저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대든 고려대든 서강대든 성균관대든 뭐 심지어 서울대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은 겉으로 보이는 성적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많이 부족하면 안 되죠.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잠재력들을 본다. 그럼 잠재력은 뭐로 보느냐? 교과세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류 분석을 통해서 보는 거죠. 대신 우리 대학교에 왔을 때 수업을 따라갈 만한, 대학 수업을 따라갈 만한 정도의 기본적인 학업적 수준은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교과 성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은 서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이 아닌 교과 성적은 서브로서 보완하는 책으로서 이제 보는 거고, 그냥 충분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봤는가, 이것을 대학에서는 체크하고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세특 같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요걸 보시고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능력, 행위, 역량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능력치는 우리 게임 좋아하시는 우리 친구들 많을 텐데, 게임으로 얘기하면 우리 게임 캐릭터에 능력치가 있죠. 그래서 그 능력치가 있다고 해서 그 게임 캐릭터가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기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치는 알겠는데 그 능력치만으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행위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영어를 96.6이나 받는 아주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96.6이니까 공부 잘한 거죠. 그런데 공부 잘한 건 알겠어. 96점도 알겠고 2등급인 것도 알겠고 대학이 여기까지는 파악했어요. 능력치는 파악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궁금한 건 뭐예요? 그러면 네가 영어를 이렇게 잘할 정도인데, 이렇게 영어 실력을 쌓았다면 이 영어 실력으로 무엇을 해봤느냐, 이게 지금 대학에서는 궁금한 거죠. 도대체 영어 원서는 읽어봤느냐, 너는 영어로 발표를 해봤느냐, 영어로 어떤 글 같은 걸 작성해봤느냐, 영어로 혹시나 쉽진 않지만 토론을 해봤느냐, 그러니까 영어로 무엇을 해봤느냐가 대학에서는 궁금한 거죠. 그래야 영어 점수가 나온 만큼의 실력이 결국 행위로 나타나면서 이 친구가 영어를 정말 잘하는구나, 영어가 점수가 좋구나가 아니라 영어를 정말 잘하는구나로 해석이 되는 거죠. 물리학에 100점 만점에 85점이나 받았어요? 못한 건가요? 아니죠. 결코 못한 성적 아니죠. 잘한 겁니다. 등급도 나쁘지 않아요. 이 친구 궁금한 거, 그래, 물리가 그 정도 성적이라면 그거 가지고 뭐 해봤니? 어떤 실험을 해봤니? 어떤 궁금증을 가져봤니? 어떤 책을 찾아봤니? 어떤 학자를 좋아하니?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는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행위는 어디에 기록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그래서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학생의 역량을 확인하는 거죠.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높다고 무조건 대학에 잘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행위가 잘 나타나야 된다. 따라서 행위가 잘 나타나려면은 교과세특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생의 또 활발한 활동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양대학교 자료집에 나와 있는 교과세특을 보면은 다 그겁니다. 학생이 얼마나 훌륭한 이런
활동들을 해 나가게 됐는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조사해서 이를 더 발전시키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런 이제 행위들을 보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점수가 너무 낮으면 의미 없다고 그랬죠? 점수가 이렇게 됐는데 점수가 뭐 30점, 20점이다. 그러면 이제 의미 없는 거죠. 의미 없지만 80점, 90점 이 정도의 성적 만점이 아니더라도 80점, 90점의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활동까지 해봤는지는 대학에서 확인해보고 이 친구 역량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창이에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창이 아니라 학생의 이름을 탁 입력하면 거기에 학생의 뭐 얼굴도 나오고 학생의 뭐 활동 내용도 나와서 그 밑에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뭐 세트를 갖다가 쭉 입력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좁은 칸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름은 삭제했지만 학번, 이름,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글자 수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도 적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한 칸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학생의 학번과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학생이 요즘에 이름들이 되게 비슷하죠. 비슷한 친구도 많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머릿속에 각인돼 있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입력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입력을 하긴 하지만 이 누적된 자료도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학생이 선생님의 머릿속에 입력되는 거.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학생과 선생님이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을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이용해야 된다. 학교 선생님은 수업에 강의만 하라고 존재하지 않아요. 또 뭐 상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선생님의 조언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특히 교과에 대한 지도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이 지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육에는. 그래서 어떻게 지도를 받느냐.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어떤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 숙제를 내가 이거 해봐야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내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선생님께 한번 가세요.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내주신 이 주제를 이렇게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나요? 라고 선생님께 여쭈시면 선생님이 바로 지도해 주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 좋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변형하면 어떻겠니? 그럼 그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이제 라포가 형성되는 거죠. 이 친구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이 친구 이렇게 깊은 생각하고 있구나. 선생님도 머릿속에 각인되고 또 선생님이 지도하면서 네, 머릿속에 또 각인되고 그러니까 세특을 쓸 때 이 친구한테 내가 어떤 주제를 줬는데 이 학생이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니 이런 식으로 더 발전해서 발표를 했다더라. 이렇게 세특이 나오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세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래서 지원 가능권은 뭐냐면 서류가 우수하다. 그러니까 세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쁘지 않고 학생의 잠재력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한 2에서 3.6등급까지의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합격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이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면 굉장히 좋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서울대학교나 뭐 연세대 교과 전형으로 쓰면 1등급 초반이어야 되지만 한 2등급에서도 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결국 점수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력 평가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런데 만약에 또 서류, 세특이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으면 파악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바로 대학의 급이 확 낮아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의 차이가 뭐냐? 우선 교과전형은 이제 1등급 학생들이 독점하는 구조예요. 1등급 학생들이 서영고도 쓰고 중경외시도 쓰고 하는 독점하는 구조고 또 2등급 학생들이 그 바로 밑에 따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3등급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대학은 서울에서 가장 낮은 합격선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쓰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1등급 때가 뭐 당연히 쓸 수 있지만 2등급 때도 서울대, 연대, 고대를 쓸 수 있고 서성한이라든가 중경외시를 쓸 수도 있고요. 2등급 때가 쓸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3등급 때도 한성대, 서경대, 36대보다는 좀 더 합격선이 높은 대학에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앞서서 잠깐 또 얘기했지만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성적은 참고치잖아요. 참고치가 되지만 이 참고치가 또 너무 낮으면 5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합격 사례를 찾아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반면 이제 외고나 특목고의 경우에 이제 활동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교이자 또 전문교과로 배우는 학교의 경우에는 가끔씩 5등급 이하에서 합격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잠재력 평가가 있다 보니까 잠재력이 이제 눈에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친구의 학생부를 자세히 살펴본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내 성적보다 낮은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 낮은 등급을 갖고 있는 친구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 이런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쟤는 왜 나보다 성적이 낮은데 합격했을까? 쟤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뭐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 결과 2019년 11월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를 통해서 블라인드 평가를 기준으로, 블라인드 평가라든가 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좀 학생이 학교 활동 외에서 할 수 있는 외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야만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생활기록부에서 제거하는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학생들이 그 실질적인 첫 적용 대상이 되는데, 블라인드 평가는 재작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평가를 해봤더니 블라인드 평가가 이제 뭐냐면 학생이 어떤 학교인지, 어디서 살았는지,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학생의 개인 정보를 싹 빼고 학생의 활동만 생기부에 넣어서 대학에서 평가를 하는 이런 방식을 블라인드 평가라고 합니다. 이 블라인드 평가를 해봤더니 평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블라인드 평가를 해보니 학생이 성적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 그래서 학생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꼭 확인을 하게 되더라. 과거에도 확인했지만 과거에는 좀 학교의 상황들을 좀 고려했다는 거예요. 그 대학에 평가할 때 이 고등학교는 조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였고 뭐 이런 그런 또 평가를 해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예 할 수 없게끔 만드니까 그냥 단순한 교과 성적을 많이 보았다는 거고, 그리고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하세요. 희망 진로와 연계한 선택 과목에 영향력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은 이미 이제 선택 과목을 이제 선택을 했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 과목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교과 세특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선택한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을 내가 왜 했는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교과 세특이나 이런 데 녹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리고 교과 세특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교과 성적, 선택 과목, 그다음 교과 세특, 요 세 가지가 블라인드 평가 이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더라라고 대학에서 발표를 했고, 그 발표에 따라서 대학들이 평가 방법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상 경력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독서 활동도 들어가지 않죠. 다만 독서 활동 상황이라는 난은 빠졌지만 교과 세트 간에 독서의 내용은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빠졌죠. 그리고 봉사활동도 개인 봉사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한 봉사만 대학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요 세 가지 기준으로 바뀌어서 진로 역량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진로 역량이라는 게 뭐냐? 진로 역량이라는 게 이렇게 선택 과목 해석을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학생들 평가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의 일부 화면을 제가 본따 가지고 지금 만든 화면입니다. 지금 이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학생이 이수한 과목이고요. 이수한 과목이고, 여기 음영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개설됐지만
그 학생에 속한 학교에서는 개설됐지만 학생은 미수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친구 한번 평가해 볼까요? 국어 수업은 화법과 작문 대신에 언어와 매치를 이수했고 심화 국어는 개설됐지만 이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어 과목을 많이 이수를 했네요. 그런데 수학을 보니까 수학에서는 총 7과목이 그 선택 과목에서 7과목이 개설됐는데 그 가운데 3과목만 선택을 했어요. 4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 학생은 수학에 자신이 있다 없다? 금방 나오죠? 자신이 없겠죠. 또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또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 수학이 좀 많이 반영되거나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 그런 학과를 도전하는 학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학 과목 선택한 것만 보아도 이 친구가, 이 학생이 수학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잘한다, 뭐 수학이 많이 활용되는 학과를 간다, 안 간다가 다 나오죠. 이게 이제 바로 진로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통해서 이 친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읽어내는 것.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국어하고 영어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 봤을 때 문학 계통의 학과 내지는 언어 계통의 학과를 도전하는 것으로 보여요. 반면에 수학이나 뭐 수학이 많이 들어가는 경제, 통계, 회계, 경영 이런 쪽은 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쪽의 학과를 지원했을 때 뭐 크게 도움되지 않는 선택 과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을 보더라도 과학 과목에서 아주 기본적인 등급이 나오지 않는 기본적인 과목만 선택해서 2과목을 들었고요. 사회 과목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흐름 없이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 중에 아마 수능에서 많이 출제되는 수능에서 많이 응시하는 과목 중심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한 과목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선택 과목을 연결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진로 역량이라고 대학들은 아마 올해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시려면 이 3가지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우수한 학생입니다. 선언하세요. 먼저 나는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럼 이제 묻겠죠? 뭐가 우수합니까? 그럼 3가지가 우수합니다. 학업 역량이 우수합니다. 진로 역량이 우수합니다. 공동체 역량이 우수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럼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교과 성취를 보십시오. 또는 제 수업 태도와 저의 탐구적인 자세를 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근데 학업 태도와 탐구는 이제 교과 세특을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 탐구가 뭐냐? 탐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이야기들을 기존에 있는 교과서들을 무조건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의문을 품어보고 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에디슨의 달걀 부화 사건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탐구의 대표적인 사례죠. 우리는 교과를 통해서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 주장이 맞는 건가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주장이 왜 맞는 거지? 교과서의 설명은 좀 약한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탐구력이라고 할 수 있고 발표나 뭐 이런 과제 보고서 제출 이런 거 할 때 그런 탐구력을 발휘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갖다가 학업 역량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본인이 넓고 깊게 공부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과목 선택을 얼마나 잘했느냐인데 이 과목 선택은 자신의 진로, 자신의 소질과 자신의 관심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진로의 방향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 갔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런 내가 시내 한복판을 돌아다니면서 저런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동으로 신호등이 바뀌는 그런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를 들자면 그런 생각을 내가 가졌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도시 교통 시스템의 어떤 제어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그럼 그게 진로의 방향성이죠. 그런 진로의 방향성이 생겼다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정보 수업도 재밌게 들어야 되겠고, 확률과 통계라는 수업도 재밌게 들어야 되겠고, 또 물리 같은 과목도 또 재밌게 이수하고 들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과목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로 찾기와 과목 선택으로 잘 이어져가는 이 모습들을 대학에서 평가하는 거고요. 공동체 역량은 뭐 인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성이고, 여기는 뭐 점수 자체로 뭐 크게 부분 나눠지는 건 아닌데, 이 학업 역량하고 진로 역량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수능과 정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일반적인 우리 내신 성적의 시험 원리와 좀 달라요. 그래서 내신 성적은 지식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통해서 지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을 전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4월까지 전달된 지식을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었나,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를 평가하는 게 5월 초에 보는 중간고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5월과 6월, 7월 초까지 배웠던 내용, 지식들을 잘 기억하고 있나 보는 것이 기말고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수능은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요 기간 동안 배운 것을 잘 암기했는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암기 내지는 이해했다고 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새로운 상황의 문제를 던져줘요. 그래서 추론 능력이 또는 이제 사고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추론 능력과 사고력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지식은 내가 다 알고 있다면 제시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디서 배운 지식인지를 본인이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바로 수능이 되는 겁니다. 반면 이 추론 능력과 지식 능력을 동시에 물어보는 과목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학하고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과학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개념이 뭐냐? 예를 들어서 고2 학생을 예를 들어서 고2 학생의 3월 모의고사잖아요. 3월 모의고사. 우리 이제 중3들도 좀 있으면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건 뭐냐? 고2 학생의 3월 모의고사는 고1의 과정을 거친 학생이라면 이 정도의 뭐 영어로 얘기하면 이 정도의 단어, 이 정도의 관용구, 이 정도의 문법, 이 정도의 뭐 독해력을 갖고 있다고 전제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외웠을 거야라고 하는 이제 전제 속에서 그 단어들을 활용한 시험이 나오는 게 고2 3월 모의고사가 되겠고, 그럼 9월 모의고사는 결국 뭡니까? 고2 1학기 때의 공부를 충실히 했다. 그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알 거야라는 전제 속에서, 그다음에 2학년이 이제 11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2학년 전 과정에서, 그러면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능은 뭐겠습니까?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충실하게 공부했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라는 전제 속에 문제 상황을 던져서 추론해서 풀게끔 만드는 게 바로 수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공부가 돼 있다는 전제가 반드시 깔리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고3 올라가는 학생들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공통 과목을 잘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공통 과목을 이만큼 잘하는 친구와 선택 과목은 요만큼밖에 못했던 친구가 있고요. 한 친구는 지금 공통 과목은 요만큼밖에 못했지만 선택 과목 완벽하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걸 한번 합쳐볼까요? 요거 합쳐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보시죠. 이거 보시면은 공통 과목을 잘한 친구가 결국 선택 과목을 잘한 친구보다 훨씬 더 좋게 평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물론 선택 과목도 잘하면 좋죠. 잘하면 더 이게 올라가니까 더 좋겠죠.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통 과목의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결과는 뭐 학교마다 다릅니다. 작년 기준인데요. 대학 어디 가라고 하는 이제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연세대학이 작년에 좀 낮았어요. 이건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보시면 소위 이제 이들 대학들 상위 15개 대학들, 이런 대학들을 보시면 보통 등급으로 말하면 이제
2등급 4개 정도가 나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못해도 2등급 3개에 3등급 하나 정도가 나와야만 합격하는 거고요. 영어 등급은 보통 이제 2등급 안팎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연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역시 이제 90% 그룹, 여기는 이제 1등급 2~3개 정도가 필요한 학교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2등급 서너 개의 그룹이 또 있죠. 역시 영어 등급은 1등급, 2등급 이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타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또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농어촌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보통 이제 교과 전형, 지금 보시는 대로 서울의 중위권 중심으로 교과 전형이 형성되어 있고요.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교과 전형으로 농어촌 전형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제주국제대 농어촌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보통 이제 조금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좀 상위권 대학들이 농어촌 전형을 종합 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 제주대학이 종합 전형으로 농어촌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시에도 이제 농어촌 전형이 있는데요. 수시에서 내가 농어촌 전형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이런 친구들, 내신 성적이 좀 낮았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정시까지도 가실 수가 있는데, 정시에도 역시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농어촌 전형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지금 보시는 대로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 아까 우리 일반적인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들을 보시면 이제 1.5, 그러니까 그 교과 전형은 한 1.5에서 뭐 2등급 사이가 이제 최상위권 대학들이었었고,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2에서 한 2.5 정도가 이제 합격선이었었는데, 이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 합격선이 보통 이제 이렇게 3등급대 합격선도 많이 이제 보입니다. 이제 보이시죠?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편이고요. 홍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과 전형인데, 여기는 이제 그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이 농어촌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농어촌 전형이 더 세기도 합니다. 정시 성적을 보시면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앞서서 봤던 그 90%가 넘는 대학들 많이 보셨는데, 그 대학들 중에서 고대 같은 경우에 거의 95%가 합격선이었었는데, 그 91% 정도로 좀 낮아졌죠.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1~2% 정도가 합격선이었었는데, 일반 전형에서 84% 정도로 낮아졌죠. 그리고 보이시는 대로 자연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이시는 대로 한 4등급 때까지도 합격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뭐 이런 숭실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이 보통 2등급, 3등급 대였는데 확연히 4등급대로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영어도 3등급대로 낮아진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은 대략 일반적인 전형보다 0.5에서 1등급 정도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학교의 전형 방식에 따라서는 일부 학교가 일반 전형보다 높게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어촌 전형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농어촌이라고 하는 전형명이 없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수시에서 고른 기회형 가운데 농어촌 자격으로 지원 가능한 고른 기회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그 특정 지역에서만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죠. 그러면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대학 교육을 마친 친구들은 제주도에 있는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지역인재는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지게 돼 있죠. 그래서 강원, 충청, 호남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제주권은 이제 제주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대학들은 쓸 수가 없고, 제주권에서 지역인재를 실시하는 대학의 원서를 쓸 수가 있는 게 지역인재 전형이고요. 이게 이제 의학과나 약학과 계열은
40%까지 지역 인재로 선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다른 지역 학생들이 이 제주권 대학의 의대나 약대를 지원 못하는 경우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학생들에게는 특히 이제 의학이나 약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지역 인재 전형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대학이 있느냐? 바로 이제 제주대학교에 지역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지역 인재 전형이 수시와 정시에 나눠져서 존재하니까요. 쭉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뭐 있습니다. 뭐 그렇게 높진 않죠. 2개 합 9면은 뭐 4하나, 5하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쪽에는 좀 다문화나 다자녀분들이 좀 많으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셔야 되는데 다만 이런 경우 있죠. 원래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 가서 시민권을 따서 이제 국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우리나라 분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국적상으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사는 거지만 원래 한 분 그 둘 다 순수 외국인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 외국인이 아니라 한 분이 외국인으로 돼 있는 한 분이 원래는 한국인이었다가 외국 가서 이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재외국인 자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했을 때 그 외국인은 순수 외국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자녀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3명. 예, 3명까지가 그 3명의 아이가 있을 때,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3명 이상 있을 때 다자녀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다문화나 다자녀 전형은 보통 이 단독 전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엔 거의 단독 전형이 없고 사회통합형이라고 해서 사회통합 전형 또는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 이런 전형의 이름으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희망하는 대학에 찾아보시면 거의 다 있어요. 몇 가지 대학들만 쭉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명지대학교 한번 볼까요? 명지대학교 보면은 군자녀, 경찰자녀, 소방공무원 자녀, 교정공무원 자녀, 그리고 다자녀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죠. 여기 또 다문화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거 다문화는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다자녀가 속해 있는 학교들 보시면 다른 형태의 자격 조건의 학생들과 같이 자격 조건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형이 그렇게 매력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보통 한 대학에 40개, 50개 정도의 그 학과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 5,000명을 뽑고 학과가 거의 한 60개, 70개 되는데 그 안에서 결국 20명이니까 한 학과당 1명 아니면 3, 4개 학과당 1명 이렇게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만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점국립대학에 다문화 다자녀 전형이 있는 대학들은 강원, 경북,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도 포함이 됩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모집 인원 되게 적은데 의외로 또 제주도가 그래도 그나마 제주대학이 모집 인원이 좀 많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문화 같은 경우는 교대들이 다문화 전형을 많이 해요. 합격선은 한 2.5등급이니까 혹시 본인 가정이 다문화고 본인의 내신 성적이 한 2점대 초반 정도 된다면 교대 전국에 있는 교대의 다문화 전형을 노리는 것도 해볼 만한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전형 한번 살펴볼까요? 제주대학교 전형에는 제주대학은 이제 학생부 교과에 이제 일반 학생하고 지역 인재가 되어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과마다 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게 형성되어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 없이 일반 학생 전형, 소프트웨어 전형, 아까 얘기했던 다문화 다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통합 전형, 고른 기회, 농어촌 이렇게 있고요. 수능 최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이제 지역 인재가 있는데 지역 인재 8명 선발하는데 의예과만 정시에서 지역 인재로 8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지역 인재는 수시에서만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에 이제
대학교가 있는데 제주국제대 전형 결과 한번 볼까요? 제주국제대 전형 결과는 제가 제주국제대의 전형들을 특별하게 막 정리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경쟁률이 너무 낮게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전형 결과를 보면은 제주대학교 전형 결과는 한 4등급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5등급대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 성적은 서울권 대학에 도전하기는 좀 어려운 내신 성적이 되겠고요. 또 수도권에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성적이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제 충분히 합격 가능한 성적이죠.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묻히라고 하죠. 묻에 올라오실 때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정도 성적에 제주도에서 충분히 좋은 대학교에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제주도 지역에 남아서 공부하시고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신의 성적이 한 2등급 이상 돼 있다 그러면 한번 서울권 대학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대학교의 정시 전형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역 이제 의대만 뽑는다고 그랬죠? 예, 굉장히 높죠. 서울대학보다 높습니다. 앞서서 앞화면에 가면은 서울대학교 자료가 있는데 서울대학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을 제주대 의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비 전략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2학년, 3학년, 특히 3학년이 되면은 내가 내신이 좋다, 수능 잘 볼 것 같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리즘을 찾아서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수능보다는 내신이 더 자신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비교과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생기부가 탄탄한 친구들이라면 학생부 종합을, 그렇지 않다면은 학생부 교과를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이 난 괜찮다 그러면 정시로 가되 그 사이에 논술이라고 하는 수능과 유사한 사고력 중심의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는 전형이 있으니까 논술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분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이제 교과 부분이죠. 교과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업에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수업은 우리 운동 경기로 얘기하면 기초 체력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달리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는 웨이트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강슛을 날리거나 축구 드리블 기술이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죠. 하지만 그런 기초 체력이 있어야 90분간 뛰어다닐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지고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듯이 수업은 바로 그런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업을 듣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사고력도 성장하고 지식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집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성적에서는 등급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원점수 100점 만점에 내가 몇 점 받느냐가 항상 공부할 때마다 초점이 되셔야 되겠고 또 과목 선택할 때 의미 있는 선택 과목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독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사항이 좀 빠졌지만 교과 세특에는 이 독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적이 상승되는 이런 우상향 곡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는 과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영수는 굉장히 잘하는데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하는데 일본어나 중국어 이런 성적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 가끔 보여요. 이런 친구들은 외국어에 대한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소홀히 하는 과목이 없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 서특을 보면은 너무 진로에만 맞춰져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로보다는 교과의 성취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 진로와 관련된 얘기들을 막 그 교과 세특에 써놓는 친구들이 그 활동을 해서 교과 세특에 그 영어 시간에 영어 내용보다는 진로 활동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영어 시간에는 영어를 얼마나 더 늘었는가 잘했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각 교과의 성취 기준에 충족하는 세특이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나 전공보다는 진로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업 전공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내가 약사가 되겠다. 그 약대를 가겠다. 그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어떤 약사가 되겠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지금 궁금해한 것은
당연히 약대 오면 약사 되려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도대체 어떤 약사가 되고 싶은가, 이것들이 더 중요한 거고, 그것은 이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로 선택의 기준을 잘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과 정시에 대해서 좀 언급해 드리면요. 고3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제 예비 고3 학생들. 영어는 무조건 수능에서 3등급 이상이 돼야 됩니다. 2학년 학생들도 당연히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2학년 2학기 이제 기말고사 곧 있으면 끝나죠. 끝나자마자 바로 탐구 과목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과 쪽 학생들, 그 다음에 겨울방학 내내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어 3등급,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2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국어와 수학은 변수가 많은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공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수능의 목표를 수능 정시 점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계합 7이다. 그러면 세계합 7이면은 2,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내가 맞춰야지 하고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수능을 대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우리 제주도 지역 학생들 뭐 지금까지 들었던 강의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또 화면 멈춰서 자료들도 좀 보시면서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